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낼 줄은 몰랐지만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이렇게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평소에 이런 사연을 자주 듣는 편이라서 재밌게 듣고 있는데 직접 보내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저는 일단 아들 셋을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나이는 벌써 70세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아들들은 모두 일찍 결혼을 해서 며느리도 셋을 두고 있는데요. 요즘 같은 시대에 결혼을 빨리 해서 며느리를 봤다는 건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의 아들들은 모두 의사로 성공하다 보니 아들도 잘 키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그동안 고생을 했던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제 나이 20살에 남편을 만나 새 아들을 낳고 키우기까지 저에게는 벅찬 일들이 많았습니다. 처음부터 결혼 생활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지요. 어려서 아무것도 모른 채 시집을 가다 보니 처음에는 배울 것이 산더미였어요. 또 남편이 바빠서 육아까지 혼자서 하려고 하니까 여간 힘든 것이 아니더라고요. 출장 기간만 다가오면 남편을 기다리며 보내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한 번 가면 일주일은 기본이다 보니 항상 시어머니께서 도와주셨지요. 결혼을 일찍 하다 보니 주변에서는 걱정되는 목소리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잘 도와주시는 시부모님 덕분에 잘 견뎌낼 수 있었어요. 다행히 부족한 저를 아껴주시고 항상 저를 챙겨주시다 보니 감사한 마음뿐이었어요. 원래 저 때만 하더라도 시어머님께 구박받고 또 시집살이를 하는 친구들이 많았기에 자연스럽게 주변에서도 시집을 잘 갔다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보낼 줄 알았습니다만 갑작스러운 사별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낼 때도 있었어요. 남편은 평소 때와 같이 일을 나가고 저 또한 육아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요. 근데 갑자기 병원에서 연락이 오는 겁니다. 환자가 급한 상황이니 얼른 오는 것이 좋겠다고 말이죠. 당황스러웠지만 급하게 준비를 해서 가보니 사고로 누워있는 남편을 눈으로 마주하고 나서 그때의 감정은 다 표현을 못할 것 같아요. 어디 하나 성한 곳 없이 상처가 남아있고 수술을 하긴 했지만 더 이상 가망이 없었던 남편은 7일 만에 떠나게 되었어요. 애미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들, 하나뿐인 내 아들 어떡하니? 남은 이들은 어떻게 살라고 벌써 가니? 아이고, 어머니, 어떻게 하죠? 이제 너무 막막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죠? 핏덩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정신을 잘 차려야 한다. 힘들겠지만 우리 잘 이겨내보자꾸나. 아휴, 너도 얼마나 상심이 크니. 그래도 사고 이후에 너가 옆에서 잘 보살펴준 덕분에 아범이 더 버텼던 것 같다. 고생했다, 아가. 자식을 잃은 슬픔에 빠져 힘든 시간이셨을 어머님 역시 저에게 오히려 위로를 더해주셨지요. 빈손은 발걸음이 끊이질 않았고 장례식 이후 유품 정리와 남편이 남겨준 것들을 정리하면서 앞으로의 생계는 어떻게 유지를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금전적으로 부유하진 않았지만 그동안 남편이 주는 생활비로 새 아들을 입고 먹이면서 키웠지요. 이제는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부분인 만큼 낙심한 마음도 잠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슬픔에 잠겨 아무것도 하지 않기에는 저를 바라보는 토끼 같은 눈망울의 아이들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또 아이들이 갓난아기도 아니고 커갈수록 들어갈 돈이 산더미인지라 책임을 위해 제가 가장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평생 제 옆에 있을 줄 알았던 배우자를 떠나보내고 난 뒤에는 남은 아들 셋을 키우기 위해 아등바등 살기 시작했어요. 저마저 떠난다면 피덩이 같은 아이들을 누가 걷어주겠어요. 그 이후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닥치는 대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께서도 잘 챙겨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동안 지장 없이 일을 했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에서 재혼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왔지만 제가 감정적으로 누군가와 만남을 가지고 다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상대가 있다고 해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한편으로는 일을 계속하다 보니 아이들을 못 챙긴 부분도 있어서 마음이 좋지는 않았어요. 아침 일찍 나가 저녁에 들어오다 보니 시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에 생활비를 쥐어드렸고 남는 시간에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엄마로서의 역할도 하다 보니 여유가 생길 일이 없었어요. 젊은 나이에 재혼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았지만 남자친구를 몇 번 만나긴 했지만 아이들에게 혼란을 주고 싶지 않았던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쪼록 아이들도 올바르게 잘 자라고 항상 저를 이해해주며 크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기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 가족을 지키자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차곡차곡 돈도 모으고 연차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아이를 키우기에는 부족할 수 있지만 전보다는 여유가 생기고 젊은 나이 때부터 금전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다 보니 돈을 늘리고자 하는 마음에 주변보다는 조금 빠르게 재테크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어요. 재테크에 대한 공부도 하고 이것저것 알아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고 다행히 저와 잘 맞아서 꽤 오랜 기간 틈틈이 자산을 늘려갈 수 있었어요. 초반에는 혹시라도 잃진 않을까 걱정을 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저에게는 득이 되는 부분이 더 많더라고요. 초반부터 이득을 본 것은 아니었지만 갈수록 차곡차곡 쌓이는 자산을 보니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은 보람이 있었어요. 덕분에 아이들이 대학 생활을 할 때 여유롭게 지원을 해줄 수 있었고 또 건물을 가지다 보니 저도 생활에 대해 빠듯하지 않으니 취미 생활을 즐기게 되더라고요. 여행을 다니고 또 쇼핑도 즐기면서 제가 이런 것을 좋아했었구나 하고 느끼게 되고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서 제가 하고 있는 재테크들도 잘 되고 시부모님께도 챙겨드릴 수 있으니 감사했죠. 초반에 어려운 점도 있고 또 바쁘게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1년 중 가장 제가 신경을 썼던 부분이 제사였어요. 남편 제사 그리고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두 분의 제사까지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남편이 외동으로 지냈던지라 이제는 시가에 남은 식구들이 남지 않아서 제가 따로 지내고 있었어요. 아무리 바빠도 제삿날이 다가오면 일정을 빼고 준비를 할 만큼 열심히 했는데 이것만큼은 아들들이 장가를 가더라도 꼭 지켜주었으면 하는 부분이 되었지요. 1년에 단 3번뿐이고 며느리들이 들어온다면 음식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를 줄 생각이 없었어요. 저도 며느리였으니까요. 집안일을 잘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시부모님이 잘 챙겨주셨던 그 기억으로 고생을 시키고 싶진 않지만 제사의 자리는 지켜주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여기에 어떤 분들은 결국 시집살이를 시키려는 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저는 제사와 제 생일 이외에는 따로 왕래를 하면서 지낼 생각은 없었기에
이 정도는 며느리들이 도와주지 않을까 싶었어요. 아들들이 슬슬 나이가 찰 무렵 여자친구라며 소개를 시켜주는 첫째 아들을 보고 결혼에 대한 생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도 자연스럽게 제사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미리 말을 해주는 게 예의이고 서로 맞춰가야 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 몇 년 만났다고. 식은 언제쯤이 좋을 것 같니? 3년이에요, 어머님. 시기는 어머님이 좋으실 때 할게요. 그래, 아가. 참하고 예쁘니 좋구나. 아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안에는 제사가 있단다. 그 제사 때는 참여를 해주었으면 해. 그럼요, 어머니. 얘기 다 들었습니다. 도울 수 있는 일은 다 할게요, 어머니. 다행히 결혼 전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반응은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저도 고마운 마음을 담아 그날 저녁을 근사한 곳에서 사주었고 이후에는 상견례를 하고 빠르게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당시 첫째 아들에게 해줄 게 없을까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건물 중 세를 주고 있는 곳에 집을 얻어주기로 했어요. 강남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너가 거기에 입주를 해서 살면 어떻겠니? 엄마가 그래 주신다면 감사하죠. 요즘 입주를 하는 것도 어렵고 대신 그냥 입주를 하는 것보단 제가 보증금 개념으로 모아둔 돈을 맡기도록 할게요. 어차피 집을 구하려고 했던 돈이니까요. 그래, 며느리 될 친구는 너가 만날 만큼 만나봤으니 잘 알겠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밥상이 달라지는 거란다. 너가 더 참아주고 또 이해해줘야 해. 그럼요. 엄마 걱정 마세요. 아들과도 잘 이야기가 되었고 결혼식까지 잘 마친 뒤 그렇게 첫째 아들 부부가 입주를 해서 살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며느리를 부리고 싶어서라든지 집을 마음대로 드나든다든지 그럴 생각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들도 편하게 생활을 하는 것 같았어요. 문제는 그 다음 저희 시부모님 제사 때 일어났습니다. 제사가 다가오면서 며느리에게 연락을 했어요. 며느리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제가 준비를 하던 음식들도 주문으로 바꾸고 간단하게 할 만한 것들만 집에서 하기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 세아가 잘 지냈니? 이번에 돌아오는 주에 제사 있는 거 알지? 네, 어머니. 알고 있죠. 근데 어쩌죠? 저희가 그날 일정이 있을 것 같아서요. 아휴, 그러니? 하지만 결혼하고 첫 제사인데. 어머님. 그리고 저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라 사실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요. 음식은 다 준비를 해주신다고 해도 상 차려야 하고 또 치워야 하는 게 일인데 다 며느리가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간단하게만 준비하면 되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지도 않고 또 결혼 전부터 미리 말했던 부분인데 이제 와서 오리발 내미는 거니? 아니요, 어머님.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머님께 여쭤보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다 며느리가 해야 하는 일인데 음식 조금 시키는 것 가지고 너무 생색내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저와는 상관이 없는 제사 같은데 꼭 가야 하나요? 너무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그렇게 살갑게 굴던 애가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마지막 말을 듣고선 저도 할 말이 없어서 알았다고 말을 하고 끊어버렸어요. 속상은 했지만 어쩌겠어요. 늙은 시어머니 말을 저렇게 받아치니. 결국 아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들 바쁘니?
아니요, 엄마. 왜 그러세요? 이번에 제사 잘 준비하고 계세요? 언제쯤 가면 될까요? 안 그래도 새아가랑 통화를 했는데 그날 일정이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래요? 일부러 구주는 수술 일정도 빡빡하게 안 잡아두었는데 제가 한번 통화해볼게요. 그래, 아들. 통화하고 연락 줘. 아들과 통화를 하면서 며느리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은 일부러 말을 하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싸우진 않을까 싶어 말을 아끼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그날 일정이 있는 줄 알았는데 착각했나 봐요. 그 이유와 전화했으니 당일날 가면 되는 거죠? 그래, 새아가. 날짜와 시간 미리 알려줄 테니 그때 보자꾸나. 네, 어머니. 일정에 착오가 있었다는 이야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이가 없지만 저때 당시만 해도 정말 일정이 있는 줄 착각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별다른 문제가 없겠거니 하고 넘겼지만 진짜 폭탄은 제삿날 터지고 말았습니다. 당일 둘째와 셋째도 모여 같이 준비를 하고 있었고 첫째는 보이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으니 답답한 마음에 연락을 해봤지만 전화도 받지 않더라고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는 마음에 기다리기만 했는데 다행히 저희 앞에 모습을 비췄습니다. 아들만요. 아유, 아들.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았어. 전화는 왜 안 받니? 형수는 어디 두고 와? 혼자 왔어? 죄송해요. 엄마 많이 걱정하셨어요? 집사람이 오늘 몸이 좀 안 좋다고 해서 집에서 쉬라고 했어요. 간호해주다가 늦었네요. 아유, 몸이 안 좋으면 말을 하지. 괜찮다. 아들이라도 왔으니 마저 준비하고 제사 지내자꾸나. 결국 며느리는 나타나지 않았고 아프다는 말에 아들 손에 꿀과 홍삼을 사서 보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별다른 연락은 받지 못했고 며느리에 대한 섭섭함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제사할 때만 되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연락을 돌려봐도 돌아오는 말은 똑같았습니다. 첫째야. 이번에도 제사는 안 오는 거니? 맏며느리가 되어서 시아비 제사도 안 챙기고 그게 맞는 게야? 이번에는 꼭 오거라. 너에게 음식을 하라고 하니 무얼 하라고 하니? 요즘에는 음식 준비를 해주는 곳도 많아서 고생할 일이 없단다. 그냥 자리만 좀 지켜주면 안 되겠니? 어머님, 죄송해요. 이미 몇 달 전부터 예약이 되어 있는 여행이라 일정을 빼기가 어려워요. 아시잖아요. 그이가 너무 바쁘다 보니 항상 시기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어쩌죠? 또 저희 집은 기독교라서 제가 가서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오히려 짐만 되지 않을까요? 결국 그동안 참았던 울분을 다 터뜨렸는데도 속이 시원해지지 않더군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없으니 본인은 자리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여행까지 잡아두다니 아예 올 생각이 없었던 거죠. 결혼 후 제사만 잘 지켜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후 아들을 불러 진지하게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아들, 나도 이해는 한다. 제사 지내는 거 쉽지 않지만 그래도 단 하루뿐이고 제사가 매달 있는 것도 아닌데 며느리는 시아버지 제사까지 마다하는 거니? 정말 너무하구나. 어머니, 죄송해요. 이상하게 집사람이 제사 시기만 되면 가고 싶은 곳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저도 맞춤에 살다 보니 더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아버지 제사는 꼭 챙기도록 할게요. 그래.
그날만은 꼭 지켜주었으면 좋겠구나. 아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아버지 제사를 하지 않는 며느리가 어디 있니? 집안이 기독교라고 해도 자리는 지켜줄 수 있는 거 아니겠니? 제가 잘 이야기해 볼게요, 엄마. 답답한 마음에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후 제사에는 며느리가 얼굴을 비추었어요. 심술 가득한 모습으로 오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얼굴이라도 비추어주니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남편 제사가 되면 자리를 비추긴 했지만 딱 시작할 때 와서 남편이 끝날 때까지는 소파에서 휴대전화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니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웠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얼마 뒤 저에게 연락을 해서 저녁을 먹자며 아들과 함께 집으로 찾아왔어요. 어머니, 그동안 제가 섭섭하게 굴어서 죄송했어요. 괜찮다. 이제라도 자리를 지켜주니 고맙구나. 우리가 앞으로 잘할게, 엄마. 집사람이 고의는 아니었는데 자꾸 상황이 그렇게 되니 힘들었다더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 서운했던 거 다 풀자. 먼저 찾아와 이야기를 해주니 저도 자연스럽게 마음이 풀렸고 매년 찾아오는 제삿날이 되면 매번은 아니었지만 한 번씩 얼굴을 비추는 모습이 좋았어요. 그 이후로 손주도 생기고 둘째까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식구가 늘었어요. 둘째 아들이 결혼을 준비하겠다고 데려온 아가씨와도 밥을 먹으며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당차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사실 제가 바라는 것은 그거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남편 그리고 시부모님을 위해 제사를 드려왔던 것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아들들에게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 중 하나가 제삿날은 꼭 챙기자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 전에 먼저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이고 아들들도 만나는 사람과 진지한 관계가 된다면 꼭 일러두라고 말을 했던 것이었죠. 저에게는 1년 중 가장 큰 집안 행사이기도 하고 또 가족들이 모여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았어요. 아무리 여행을 다니고 편하게 지내도 가족들과 모여 보내는 시간이 저에게는 더 뜻깊더라고요. 첫째도 잘 찾아오겠다는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삿날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 갈수록 더 많은 핑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건 첫째 며느리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둘째가 결혼한 이후에 제삿날에 맞춰 연락을 하니 이상하게 첫째 때와 겹쳐지는 상황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분명 제삿날이 다가올 때 미리 연락을 주었는데도 전화를 피하는 것은 물론 바쁘다고 이야기를 하니 늙은이가 어찌 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이미 제 말은 힘이 빠진 지가 오래였어요. 둘째 아들에게도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돌아오는 말은 더 황당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챙겨야 하면 되지 않냐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형수가 오지 않는데 왜 본인 와이프를 불러서 고생시켜야 하냐며 이야기를 하니 갑작스러운 둘째의 말에 저도 당황스럽기도 하고 본인만 참석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며느리에게 시부모님 제사까지 강요를 하는 것은 아닌 듯하여 제가 많이 내려놓고 남편 제사만 함께 하자고 둘째가 결혼할 당시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대우로 돌아오니 속상하기도 하고 아들마저 미워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음식을 업체에 맡기고 할 일이 없다고 해도 며느리가 편한 자리가 아니긴 하죠. 하지만 이건 아니지 않나요? 시아버지 제사는 챙겨야죠. 둘째 며느리도 제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니 저 역시 황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종교를 비하하거나 이해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도 제가 너무 과한 것을 요구하는 거였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괜히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며느리들에게 당한 부분이 있으니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사 관련해서는 사실 이미 첫째 때부터 겪는 갈등이 많아서 저도 마음이 크게 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단지 황당할 뿐. 제가 하던 대로 아들들과 자리를 지키는 것도 괜찮았죠. 하지만 며느리도 못 보고 떠난 남편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고, 시아버지 제사인데 자리를 안 지키는 며느리가 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답답한 마음에 주변에 물어봐도 기독교라면 그럴 수 있겠다는 이야기가 들리니 제가 너무 과하게 요구를 한 것인가 싶었어요. 그렇게 몇 번을 더 며느리들과 갈등을 겪고 나니 나중에는 제삿날이 다가오면 먼저 여행을 간다고 연락을 해왔는데요. 그래서 셋째가 결혼한 이후 처음에는 크게 기대를 하고 있진 않았어요. 권유하고 싶지도 않았고 더 바라다가 저만 상처를 받는 꼴이었으니까요. 물론 결혼 전 제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긴 했지만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 결혼 후에 꼬박꼬박 연락을 하는 것은 물론 제사에도 참여를 해주더라고요. 물론 그때도 첫째와 둘째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들만 오고 손주를 데리고 여행을 가니 제사 때는 언제 봤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예요. 아무리 제사를 할 줄 모른다는 이유로 항상 자리를 피하니 아들들만 와서 죄인처럼 앉아있는 모습이 가슴 아팠습니다. 셋째 며느리는 혼자인데도 불구하고 제사 때 저희 집에 오면서 직접 음식을 해오기도 했어요. 말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예뻐 보였습니다. 사이도 좋았고요. 서로 선을 지키며 지내니 이런 게 제가 바란 시어미와 며느리의 모습이었는데 정말 기쁘더라고요. 제삿날이 되면 연락이 먼저 오고 막내만 유독 달라 보이니 점점 눈이 갈 수밖에 없었고 또 그만큼 챙겨주게 되었어요. 막내 며느리도 처음이라 초반에는 제게서 간단한 음식을 배우기도 하고 상차림에 대해서 익히는 모습을 보니 보기 좋았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여전히 제삿날에도 보이지 않았고 딱히 연락을 주는 일도 드물어졌어요. 아들들은 꼬박 참여를 하긴 했지만 갈수록 아들들도 제사에 소홀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단 셋째 아들만은 자리를 지키는 일이 생기면서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셋째 아들 부부와 저 이렇게 셋이 준비를 하는 일이 늘어났어요. 자연스럽게 아들 둘은 나중에 합류를 하긴 시작하면서 점점 첫째와 둘째 며느리에 대한 기대가 사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계속해서 말을 한다고 해도 들어주지 않으니 저도 이번에는 방법을 바꾸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답답하게 굴었던 제 모습을 바꾸어 더 이상은 당하지 않는다는 마음으로요. 아쉬워하지 않고 안 하는 만큼 저도 신경을 안 쓰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쓴다고 해도 알아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난 뒤로는 저도 형식적인 대화들로만 채워가니 딱 선만 지키며 관계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제가 오히려 선을 지키니 아들들도 당황해하고 오히려 며느리가 더 눈치를 보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님! 요즘에는 왜 연락 안 하세요? 곧 제사 아니에요? 알고 있구나. 무리해서 올 필요 없다. 이만 끊으면. 잠시만요. 어머님. 그동안 저희가 일정이 이때밖에 안 되어서 그랬던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이 바쁜 거. 그렇지. 남편은 바빠도 참석하는 제사의 며느리는 해외여행이라니. 괜찮다. 굳이 오지 않아도 된다. 이미 마음이 상할 대로 상했던 저는 딱히 부르고 싶은 마음도 또 강요를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기독교 집안이라 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말 이해하며 그냥 사는 게 좋을 것 같았거든요. 그 뒤로는 평화롭게 제삿날을 보내고 이후 첫째와 둘째 며느리와도 거리를 지키며 잘 지내던 도중 첫째 며느리의 사돈 식구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사부인, 그동안 잘 지내셨죠? 그럼요. 부족한 저희 딸 잘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평소 용돈도 주신다고 딸처럼 생각해주니 마음이 놓입니다. 아닙니다. 매번 주는 것도 아닌데요. 요즘에도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시나요? 네? 저희는 오래전부터 불교 집안이라 교회는 다닌 적이 없는데요. 예? 그럴 리가 없는데요. 엄마, 왜 그런 얘기를 여기서... 어머님, 식사하시죠? 급하게 마무리를 하는 며느리를 보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부인과의 대화에서 큰 충격을 느낀 저는 배신감 그리고 분노가 올라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기독교 집안이라며 제사를 할 줄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던 며느리는 본인의 집안 제사는 다 지내고 있었던 것인데요. 물론 아들도 함께 말이죠. 그날은 저녁을 코로 먹는지 입으로 먹는지 집에 들어오자마자 소화제를 먹고 잤어요.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도대체 왜 그랬던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그동안 제가 해주었던 것들이 모두 물거품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우스웠을지 아들까지 그랬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안 좋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부터 폭풍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번갈아가며 저에게 연락을 해왔던 것이지요. 통화로는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아 그날 저녁 저희 집으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독교 집안이라더니 사부인이 하는 말씀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 줄 아니? 어머님, 그동안 속이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그래요. 엄마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니에요. 너는 아들이 돼가지고 아버지 제삿날에 꼬박꼬박 오더니 이제는 제사가 끝날 무렵이나 보이고 그게 말이 되는 거냐? 요즘 수술도 많고 많이 바빠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엄마. 맞아요. 요즘 잘 쉬지도 못하고 항상 바쁘다 보니 그런 거예요. 또 제가 종교를 속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남편도 바쁘고 또... 됐다. 그동안 너희에게 해주었던 모든 것들이 후회가 되는구나. 부모의 제사도 지키지 않는 너희에게 뭘 해줄 이유는 이제 없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희도 그동안 자리를 아예 안 지킨 것도 아니었고 솔직히 혼자서 준비하셔도 충분하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큰 잘못을 했나요? 한두 번 참여 못한 것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실 일이에요? 맞아요, 어머님. 솔직히 서운해요. 집 명의도 저희 이름으로 해주신 거 아니고 전세로 해주신 거잖아요. 요즘 의사 집안에 집을 안 해오는 사람 없어요. 솔직히 그동안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적어도 집은 해주시고 제사를 시키던 뭘 하던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의 말에 기가 찼습니다. 그동안 제가 해준 것들은 까마득히 잊은 것 같았죠. 집 이야기가 나와서 말을 하는 것이지만 저는 그때 보증금 개념으로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입주를 시켜준 것이기 때문에 당시 아들이 모은 돈으로는 전셋집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도와주고 자리를 잡아갈 때까지 용돈을 주기도 했지요. 지금이야 아들이 잘 되어서 자리도 잡고 개원을 하면서 받는 입장이 되었지만 솔직히 저는 그 돈이 없어도 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쉬울 건 없었어요. 이후 첫째 아들 부부가 돌아갔고 저는 더 이상 제사에 대해서 첫째와 둘째에게 맡길 생각이 없었어요.
둘째 며느리도 결국에는 그 자리를 지키고 싶지 않아서 피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결국 제가 아무리 잘 해주고 노력한다고 한들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들들 중에서 가장 헌신하고 저를 도와주는 셋째와 막내 며느리는 달랐던 만큼 제가 보답을 해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득 고마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사실 첫째 아들에게 주기로 했었던 건물을 셋째에게 주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번 기회에 맡기기로 했어요. 제가 그동안 제사를 지내오면서 세 아들들을 두고 앞으로 제 남은 유산들을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해왔어요. 제사를 가져가는 집에는 이만큼은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셋째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말이 되나요? 제사를 하기 싫다는 이유로 종교를 속이고 또 아들까지 저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첫째 아들에게는 실망한 만큼 제가 그동안 해줬던 부분에 대해 다시 되돌려 받기로 했습니다. 너희가 결혼할 당시에 있었던 집은 세를 준 것이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는 정리를 해주었으면 한다. 이제 하나씩 건물을 처분할 생각이야.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라고요? 손주들도 있는데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 제사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냐고요? 하나뿐인 너희 아버지를 기리는 날인데 그 하루도 시간을 내지 못하는 게 아들이니? 그리고 제사를 잘 지키는 대신 집을 내어주는 것이었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건 너희 부부잖니. 내 몇 년만 있어도 그 건물은 너의 명의로 바꾸어줄 생각이었다고. 제 명의로요? 정말요, 어머니? 지금 그 집 시세만 해도... 그럼 그냥 제사 저희에게 맡기세요. 저희가 할게요, 어머니. 그동안 제가 바빠서 잘못 갔던 거 아시잖아요. 그 전에는 저도 꼬박꼬박 참석했는데 이제 와서 마음을 바꾸시면 어떡해요. 그동안 마음 상하신 거 다 알죠. 하지만 저 처자식도 있는 거 아시잖아요. 너가 와서 거두는 게 뭐 하나라도 제대로 된 게 있다면 말해봐라. 다 업체에서 준비한다고 해도 제 시간에 와서 거들어주는 날이 있었는지 초반에 잘 챙겼던 거 알고 있지. 하지만 그것도 집을 받기 위해서 챙기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니? 그 집 유지하고 싶으면 시세에 맞춰서 전세금을 더 주던가 아니면 이사해라. 그동안에 당한 부분이 있으니 저는 그동안 쌓아왔던 울분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아들에게 저렇게까지 말할 일은 아니었지만 참을 수 없더라고요. 남편이 이 모습을 본다면 속상해할 수 있겠지만 아들 도리도 못하는 녀석에게 더 이상 베푸는 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제가 나쁜 시어머니, 엄마인가요? 첫째 아들과의 이야기가 끝난 이후에는 며느리에게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뻔했죠. 아들이 다 얘기를 했는지 문자로도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첫째에 이어 둘째까지 연달아 연락이 오는데 둘째는 뭐가 찔렸는지 전화를 받자마자 이번 제사 때에는 꼭 참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많이 화나셨어요? 이번에 형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엄마가 화가 많이 나셨다면서요. 저희는 저라도 제삿날에 잘 챙겼는데 올해부터는 와이프도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럴 필요 없다. 아들 도리 안 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굳이 하라고 붙이기 생각은 없고 앞으로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다 같이 모여 의논해보도록 하자꾸나.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짧은 전화통화를 하고 난 뒤에는 셋째에게 연락을 해서 잠시 집으로 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둔 서류를 보며 제가 하는 선택이 맞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첫째와 둘째를 보고 느꼈거든요. 아들 셋을 키우면서 그동안 잘 키운다고 생각했지만 씁쓸하긴 해도
아닌 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기 때문에 셋째에게 건물을 주기로 생각한 것도 있었어요. 셋째가 저희 집을 찾아온 날 손에 바리바리 무얼 싸들고 온 것을 보니 첫째와 둘째 때문에 상했던 기분이 사그라들었어요. 오자마자 저에게 무슨 일이 있냐며 형들이 엄마에게 들은 이야기 없냐면서 연락을 해왔다더라고요. 별일은 아니고 그동안 첫째 며느리가 기독교 집안인 줄 알았는데 거긴 불교 집안이라더라. 또 제사를 절에 가서 드린다고 하는데 내가 참을 수가 있어야 말이지. 너는 이해가 되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건 형수가 잘못한 일이네요. 엄마가 마음이 많이 상하셨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리하는 김에 형들도 자리를 잡았으니 엄마가 처음에 해주었던 집은 다 처분을 하려고 한다. 아니면 제 값대로 돈을 더 받을 생각이야. 제 결정에 셋째 아들은 놀랐는지 저에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형들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조카들도 걱정이라고 했지만 사실 아들들 벌이가 안 좋은 게 아니거든요. 충분히 집을 살 정도는 되기 때문에 저도 과감하게 결정을 했던 부분이고 받았던 돈은 돌려줄 생각이라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었어요.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니 셋째 아들은 형들 편을 들다가 나중에는 제 결정을 존중해준다고 이야기를 해주었고요. 당황한 듯 했지만 형들도 그동안 제삿날을 잘 지키지 않았던 것도 있으니 본인들이 무덤을 판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오늘의 만남 목적이었던 건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형들은 그랬지만 유일하게 셋째 너는 매년 제사를 돕고 막내 며느리까지 잘 챙겨주니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이번에 너희에게 부탁을 하나 할까 한다. 뭔데요, 엄마? 어떤 부탁이실까요, 어머님? 큰 건 아니지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건물을 며느리에게 증여해 주려고 하는데 괜찮겠니? 세금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내가 다 알아봤단다. 너희 집 근처에 있으니 관리를 하기 어렵지 않을 거야. 어머님, 그건 저에게 너무 큰 것 같아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인데. 지 아비 제삿날도 소홀하게 생각하는 자식들도 있는데 너만은 쭉 그 자리를 지켜주었잖니. 고마운 마음에 주는 것이니 너희도 미리 유산 받는다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그 건물은 아버지 보험금으로 샀던 건물이란다. 그만큼 뜻이 있기 때문에 더 너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 아버지도 그걸 바라실 것 같고 내가 죽은 이후에도 재산은 너희라면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받아주렴. 충분한 이유를 설명하고 돌아간 셋째 아들과 막내 며느리는 마지막까지 사양하며 저에게 오히려 설득을 했는데요. 저와 대화가 통하지 않자 결국에는 받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막내 며느리에게 건물을 증여한 뒤로 제삿날은 정말 진 풍경이 따로 없었어요. 그렇게 부르지 않아도 오지 않았던 며느리들이 와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토록 부탁을 할 땐 오지도 않았던 며느리들이 와서 그러고 있는 모습이 저에게는 더 가식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바쁘다더니 이번 연도에는 다 함께 보내게 되는구나. 어머님,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래도 다 같이 모이니까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요. 매년 바쁘다 보니 이제서야 모이네요. 매년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너희가 다 모였으니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구나. 앞으로 제사는 나와 셋째가 맡아서 하고 나중에 내가 죽거든 계속해서 제사는 셋째 집에서 하게 될 거야. 동서 괜찮겠어? 이런 거 정말 잘 생각하고 해야 한다.
나중에 못하겠다고 하면 안 돼. 여기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나 아니겠어? 내가 손윗 사람이기도 하고 동서는 아직 배울 점이 많잖아. 너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니? 막말로 막내보다 너가 제사에 와서 한 게 더 없잖니. 와도 인사하고 애들 맡기기나 하고 바빠서 못 온다고 하고 그런 너에게 어떻게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겠니? 이미 결정한 일이니 아무도 토달지 말거라. 그리고 그냥 맡아서 하라는 거 아니다. 셋째 집 근처에 있는 건물 물려주는 조건으로 하는 거다. 건물이요, 어머님? 역시 건물이라는 얘기에 눈빛 자체가 달라지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있던 전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완전히 물주로 본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한참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던 첫째 며느리, 왜 막내에게만 건물을 주냐는 첫째 아들, 둘째는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아우, 형들 정말 왜 이래? 그동안 형들이 제사날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나? 평소에 연락이라도 자주 해? 항상 아쉬울 때 와서 이러는 게 자식이야! 야, 네가 뭘 안다고 떠들어? 너보단 내가 더 오래 효도했어. 이제서야 자리를 잡은 너보단 낫다고, 알아? 맞아, 네가 뭘 알아? 넌 네 와이프가 건물 받았으니 끝이지? 아주 좋겠다. 이걸 노려서 그동안 제사에 힘쓴 거지? 넌 이미 알고 있었지? 너가 제일 괘씸한 녀석이야. 다들 그만해. 제삿날 이게 뭐하는 짓들이야. 다들 돌아가고 앞으로 제사 때는 볼 일 없을 거다. 평상시에도 연락하고 싶지 않으면 그렇게 해. 그리고 첫째와 둘째는 집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서 다시 찾아와. 결국 형제들의 싸움으로 마무리가 되고 저도 마음이 좋지 않은 채로 제삿날을 보내게 되었어요. 이러려고 재테크를 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뭔가 재산 싸움이 된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 않더군요. 여러분들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저는 제가 이상한 것인지 그동안 속은 것도 억울하고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닌가 딱하기도 합니다.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하는 것인지 나가라고 하는 건 아니라도 그냥 두어야 할지 자꾸 마음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아예 못해주었던 건 아니었지만 아들들이 결혼하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니 저도 당황스러웠던 것은 사실이에요. 매번 제삿날을 잘 지켜주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바쁜 일로 빠지고, 물론 빠지니까 그럴 수 있지만 여러 번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서운했던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며느리들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의사 아들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뭐든 다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기독교 집안이라고 속인 것은 정말 괘씸한 거 아닌가요? 막내에게 건물을 주고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들을 처분하다 보니 마지막으로 결정하지 못한 게 바로 두 아들의 아파트인데요. 충분히 본인들의 자산으로 살 수 있을 텐데 저에게 주고 사는 건 아깝고 이사를 가자니 그건 돈이 모자랄 것 같아서 안 가는 것 같기도 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현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다가 결국 저는 셋째에게 모든 명의를 양도하기로 했습니다. 두 아들들에게 세를 받아서 살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제가 예상했던 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엄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는 아들도 아니라는 소리 아닌가요? 너희를 최대한 배려해서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데 이게 아들도 아니라는 뜻이니? 막말로 너희는 자식이 된 도리도 잘 지키지 못하면서 내게 이런 말 안에 처지는 되는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구나. 두 집 모두 밖으로 내쫓기고 싶지 않으면 아무 말 하지 말고 새들어서 살다가 기간 만료되면 이사 가. 그 뒤로 궁시렁거리는 소리가 들리긴 했지만 제 결정을 바꿀 생각은 없었어요. 이후에는 며느리들이 번갈아 가면서 전화가 오다 보니
머리가 아파 그날은 두통약까지 먹었네요. 평소에는 연락도 잘 안 하다가 이제는 연락을 해와서는 왜 우리는 안 되냐며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니 이게 맞나 싶었어요. 제가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 잘못된 길일까요? 물론 건물을 제외한 유산들은 새 아들에게 똑같이 배분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제가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들들에게 동일하게 챙겨주고 싶었어요. 막상 이런 일이 생기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 제사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는지. 남편을 일찍 여의고 나서 제가 늘 지켜왔던 부분이기도 하고 시부모님 제사는 혼자 지내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제가 과하게 생각했던 건 맞지만 지금은 아니거든요. 시아버지 제사는 지내야죠. 게다가 종교까지 속이며 본인 집안 행사는 다 챙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공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저는 저희 시부모님처럼 아이들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그래서 집도 시세보다 싸게 내주고 용돈도 주는 등 저는 바란 건 딱 하나였습니다. 다른 건 다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었거든요. 근데 막상 이렇게 일이 되어버리니 건물을 셋째에게 주는 것을 결정했는데 이것만으로는 제 마음이 풀리지 않는 것도 답답했거든요. 그 이후로는 저를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과감하게 지원하던 부분들까지도 끊어버리게 된 것이죠. 첫째와 둘째는 모두 아이가 있는데 제 손자 손녀들은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어서 항상 용돈을 주고 또 학원비를 제가 내주고 있었는데 금전적인 부분은 다 끊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충분히 첫째 벌이로는 보낼 수 있는 학원이에요. 제가 부담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이라기보단 할머니로서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이 부분도 이야기를 하자마자 노발대발 하면서 연락이 왔어요.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는 말이 들릴 때마다 제 생각은 한 번이나 해봤는지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처음에는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던 아들이 뭔가를 뉘우친 것인지 일주일 이후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속상하신 건 알겠어요. 하지만 단번에 이렇게 다 끊어버리시면 저희 가정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집은 남겨두었잖니. 계약 기간은 막내가 연장을 해줄 테고 생활비도 충분하면서 학원비 끄는 거 가지고 왜 그러니? 엄마, 제가 그렇게 벌어도 돈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아들 좀 살려줘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동안 모르고 있던 사실이 있었던 것이었죠. 뭔가 싶었는데 첫째 며느리가 명품이고 피부과고 한 달에 지출하는 금액만 해도 1,000만 원 단위를 넘어간다더라고요. 너무 놀라 아들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게 무슨 얘기야? 돈이 없다니. 그동안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얼마 전에 통장 내역 보고 알았어요. 저도 염치가 있지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생활만 되게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동안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모아둔 돈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제대로 일이 꼬이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첫째 며느리에게 연락을 해봤어요.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생각 바뀌셨어요? 너는 그동안 돈 관리를 어떻게 한 거니? 첫째 왔다 갔다 통장 내역에 찍히는 돈이 그게 다니? 어머님도 아이를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돈이 장난 아니게 들어가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막내 동서가 건물 받았다는 이야기 듣고 사실 엄청 서운했거든요. 그 집은 애기도 없는데 돈 나갈 때가 뭐 그리 많다고. 그리고 도련님도 잘 나가시잖아요. 어머님, 그 건물 저 주시면 안 될까요? 너의 씀씀이는 잘 알겠다. 너에게 건물을 주는 일은 없을 거야. 경제권 다시 아들에게 넘기고 넌 생활비 받으면서 살아라. 어머, 그걸 왜 어머님이 정하세요? 그동안 제가 제사 안 챙겼다는 이유로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난 우리 아들 등골 빼먹는 며느리 필요 없다. 이만 끊으마.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하셨어요? 통화를 하다 보니 말이 격해지긴 했지만 이 사실을 안 이상 더더욱 지원을 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해주는 만큼 씀씀이가 더 커질 테니까요. 이 부분을 어떻게 터뜨릴까 고민을 하다가 이 내용을 그대로 사부인에게 전해주기로 했습니다. 사실 사부인께 큰 영향이 안 갈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거든요. 저희 집안에 부족한 딸을 보냈다면 미안해 하시는 분이시고 전에 식사 자리 때 있었던 일로 이미 저희 집 제사를 안 왔다는 사실을 알고 호되게 며느리를 혼내시는 것을 봤어요. 본인은 딸을 그렇게 키운 적이 없다며 말이죠. 그렇게 폭탄을 안고 사부인과 식사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며느리도 함께 말이죠. 저는 탄탄하게 계획을 세우고 식당으로 찾아갔어요. 아들도 오랜만에 같이 밥을 먹는다며 좋아했지만 저는 이미 예고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사부인, 식사는 잘 맞으세요? 예, 너무 맛있고 좋네요. 아참, 딸아이는 그 이후로 제사는 잘 도와드리나요? 아유, 그때는 제가 너무 죄송해서 뭐라 말을 못 드렸어요. 안 그래도 이번에 드릴 말씀이 있어 이렇게 뵙자 했어요. 그동안 제사 참여를 안 했다는 건 잘 알 것이고 제가 금전적인 지원을 끊고 건물을 제사를 맡기로 한 셋째 며느리에게 주겠다고 하니 절 아주 잡아먹을 듯이 잡더라고요, 사부인. 너 이 말이 사실이야? 건물은 너도 있으면서 왜 탐을 내니?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앞으로 사고 치면 가지고 있는 건물도 다 가져간다고 말했을 텐데 못 알아들었니? 결국 사부인께도 이 사태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또 건물이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던 아들은 그럼 그동안 쓴 돈은 어떻게 된 거냐며 난장판이 되더군요. 이후 아들은 진지하게 이혼까지 생각을 할 정도로 힘들어했는데요. 아무래도 씀씀이 때문에도 그동안 부딪히는 부분이 많았다고 해요. 다행히 생활비를 받는 것으로 끝나고 사부인이 주었던 건물도 처분을 해버렸다고 하네요. 이 정도로 일이 커질 줄은 몰랐지만 사부인이 생각이 제대로 된 분이시라 그런지 이번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어요. 첫째와 둘째는 지금은 며느리로서 할 도리는 하고 있지만 그 일 이후로 제사로 서로 다투는 일은 없어서 좋아요. 매년 돌아오는 제사 단 하루인데 그날만 지켜달라고 했던 것이 많이 어려운 부분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사단에 대해 어떤 의견이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40대 주부로서 꽤 힘든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애 하나 낳아서 겨우 키우고 있는데 참 결혼 생활이란 게 너무 어렵네요. 더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 볼 땐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다 들어보시고도 별일 아니라고 생각되시면 제가 한 수 접고 들어갈까 해요. 하지만 아마 어느 세대가 봐도 이건 네 마음대로 하라고 말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여간 이 모든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숙, 그러니까 아주버님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겠네요. 우리 아주버님은 장남으로 제 남편은 둘째이고 막내 서방님까지 해서 아들만 셋인 집에서 아주 오냐오냐 자란 케이스예요. 저랑은 동갑인데 이 말은 즉슨 제가 제 남편보다 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인지 처음 결혼한다고 인사 갔을 때에도 되게 껄렁껄렁거리면서 인사를 받았어요. 야, 김진수. 남자가 하는 짓 중에 제일 미련한 게 두 가지가 있어.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군대 갔을 때 나 기다려준다는 여자를 믿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자기보다 나이 많은 여자랑 연애하는 거야. 그보다 제일 한심한 케이스는 그 여자랑 심지어 결혼까지 하는 거지.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제 딴에는 뭘 무슨 말인지 알겠냐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말을 저딴 식으로 기분 나쁘게 하더라고요. 그것도 지네 집에서 풀어놓는 얘기라 그런지 되게 여유 있게 능글거리게 말을 하는 거예요. 보아하니 이제 재수 씨라고 불러야 할 판인데 맞죠? 나랑 동갑이라고 그랬나? 근데 우리 진수랑 3살이나 나이 차이 나는 거잖아요. 괜찮겠어요? 벌써 지금 대충 봐도 누나 같은데 말이야. 하긴 얘가 옛날부터 누나나 여동생한테 되게 집착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됐으니까 잘 봐줘요, 우리 진수. 요렇게 얄밉게 말을 하고는 제가 선물이랍시고 사간 백화점 떡을 갖다가 맨손으로 쏠랑 집어먹고 사라지는 거 있죠? 그 꼴이 얼마나 배기 싫던지 몇 날 며칠을 그 모양새가 잊혀지질 않아서 앓고 또 알았답니다. 왜 제가 예비 시댁 인사를 가서 시부모님보다 시숙한테 저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했어요. 또 답답했던 건 어머니와 아버님은 옆에서 아무 말도 않고 그냥 듣고만 계시더군요. 심지어 어머니가 한술 더 뜨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어머니 말에서 아주버님이 마구잡이로 해댔던 말의 의미를 알게 되었죠. 민수 말이 하나도 틀린 건 없어. 봐봐, 나도 네 아빠보다 나이가 7살 어리잖냐. 그러니 아직도 더 팽팽해 보이고 어려 보이지. 여자는 애 낳고 어느 나이 넘어서면 지 남편보다 나이 들어 보일 수밖에 없어. 동갑내기들 세상에선 말이야. 그런데 심지어 나이가 더 많으면 늙는 게 보일 텐데 애지간하면 남자들이 땀만 먹기 쉽지. 멀쩡한 여자랑 연애를 해도 한눈 팔까 걱정인 게 남자란 놈들인데 왜 고민거리를 사서 만드는지 이해가 안 되네. 정말 전 이때 입이 너무너무 벌어지다 못해 어디쯤 멈춰야 할지 모를 정도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생각해보니 이 집에서 가장 문제는 제 남편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자기 예비 신부가 면전에서 지네 집 식구들한테 저런 소리를 듣는데 조금도 이상한 점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바보같이 헤헤거리면서. 어머니가 뭐 먹으라고 그릇을 쓱 밀어주면 집어먹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보통 깐깐한 편이 아니라서 이런 부분을 꽤 역지사지로 잘 돌려주는 편이었어요. 심지어 상견례 때에는 아주머님과 우리 엄마 간에 팽팽한 기싸움이 생기면서 어머니가 도중에 말릴 정도였답니다. 아이, 사돈어른, 우리 민수가 딱히 나쁜 뜻으로 한 말이 아닌데 너무 그렇게 정색을 하시는구랴. 초면인데 다들 좋게 좋게 알아가자고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럼 좀 어른스럽게 넘어가자고요. 네? 사실 우리 엄마도 초면이고 상견례 자리인데 막 쏴붙일 생각은 없었겠죠. 하지만 아주버님이 보통 매너 없이 군 게 아니었거든요. 엄마도 꽤나 저희 남편을 마음에 안 들어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리지 않고 할 말을 했어요. 어디 결혼 엎어질 거면 엎어져 봐라 하는 각오도 있었다네요. 어머 사돈, 왜 그렇게 서운하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가만히 있다가 정색한 건 아니잖아요. 그대 큰 아드님이, 그러니까 우리 예진이 아주버님께서 말을 너무 거르지 않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진이 나이 먹는데 뭐 보태주신 게 있다고 자꾸 나이 많은 재수씨 얻었다고 언급을 하시냐고요. 여기가 본인 재수씨 될 사람이랑 본인 가족들만 있는 자리예요? 아니잖아요. 그 재수씨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들과 가족들이 있는 사이에서 면전에 그러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이 짚어가며 얘기한다면 저도 할 얘기가 많은데 한번 저부터 물꼬를 타볼까요, 사돈? 엄마는 이때 눈이 아주 이글이글해서 장난이 아니었어요. 우리 오빠도 작작하라며 엄마를 말리고 있었지만 오빠도 썩 기분이 좋진 않아 보이더군요. 하여간 엄마가 이렇게 세게 나올 줄 몰랐던지 아주버님은 그나마 주변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뭐 재수씨나 어르신들 기분 나쁘시라고 그런 건 아니고요. 단지 우리 진수랑 그냥 나이 차이가 난다. 그 정도만 얘기한 거예요. 엄마는 이때 완전히 쐐기를 박아버려야겠다고 생각했는지 멈추지 않고 곧장 이어서 말을 했어요. 그런 얘기는 혼자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런 자리에서, 아니 가족들 앞에서나 우리 예진이 앞에서라도 말씀 마세요. 동생네 부부 결혼하겠다고 어른들 다 초청해서 모시는 자리에 흠을 잡는 투로 말하면 안 되죠. 내가 가만히 있었으면 계속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어디 몇 번이나 나이 많은 재수씨 얘기하나 내가 아주 속으로 세봤어. 무려 9번이나 얘기했어요. 9번! 10번 채우기 전에 내가 얘기한 거라고 지금. 점점 흥분하며 목소리 높아지는 엄마를 보며 참 어이없게도 우리 시부모님이나 막내 도련님은 되게 불쾌하던 표정을 짓더라고요. 면전에서 자기네 그 죽고 못 사는 장남 너무 오냐오냐 키워놔서 저렇게 똥오줌도 못 가리는 장남 야단을 치고 있으니 기분이 나빴겠죠. 엄마는 거기서 집 갖고 또 뭐라고 얘기를 했다지만 그쯤에서 아빠가 제재를 하는 바람에 어색하게 식사도 끝나고 자리를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이후로 결혼식을 올리고 아기를 낳아 돌잔치를 할 때까지 서로 얼굴을 마주할 일은 없었답니다. 엄마도 우리 어머니도 아주 기를 쓰고 서로 안 보겠다고 난리였어요. 어머니도 저한테 아주 대놓고 뭐라 하시더군요. 아니, 사람을 앞에 앉혀놓고 그렇게 무한하게 남의 집 아들을 야단치는 게 어딨어? 자기 딸만 귀하냐고. 예진이 너 똑바로 알아둬야 해. 우리 민수 말이야 아주 귀한 애라고. 애가 안 들어서 내가 그렇게 빌고 빌며 얻어낸 귀한 아들이란 말이야. 얘가 태어난 게 얼마나 복인지 알아? 얘 때문에 뒤이어 내가, 아니 이 김씨 집안이 줄줄이 아들들을 주렁주렁 얻은 거야. 네 남편 진수며 막내 윤수까지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남의 집 자식을 갖다가 생무시를 하는 말을 해? 하여간 어머니는 이런 식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서 모든 근원지는 본인 아들에게 있었다는 걸 정말 눈꼽만큼도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오죽 귀한 아들이었으니까 말이에요. 사실 결혼 전에도 이처럼 일들이 많았는데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진다는 건 당연한 수준이 아닌가 싶어요. 결혼 생활 몇 년 하고 나니 이제 알겠더라고요. 왜 어른들이 탐탁지 않아 하고 말리는 결혼은 하면 안 되는지 말이에요. 이때 약간 사연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도 너무 창피해서 저희 엄마한테도 아주 뒤늦게 털어놓게 된 얘기예요. 다름 아니라 당시에 우리 아주버님은 만나는 여자 하나 없이 혼자였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전 안 그래도 분주했던 제 결혼식 이후 그런 얘기를 듣게 될 줄 몰랐어요.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뒤에 어머니를 통해서 듣게 된 얘기였답니다. 예진아, 다른 게 아니고 저기 그때 결혼식 때 말이야. 네 하계 쪽 친구들? 그쪽에 괜찮은 아가씨가 있었던 것 같더라. 그 뭐야, 너 가방순인가 뭔가 해준다고 따라다닌다는 친구 있었잖아. 나한테 인사도 깍듯하게 하던 그 아가씨 말이야. 저는 새삼 제 친구를 왜 물어보나 싶으셨어요. 뭘 맡기신 것도 아니고 그날 몇 번 얘기만 나눴을 텐데 왜 제 지인에게 관심을 갖나 했죠. 그런데 뒤에 따라온 얘기는 정말 조금의 상상도 감히 해보지 않았던 내용이었답니다.
네? 제 친구를 아주버님께 소개해달라고요? 걔를... 아니, 걔를 왜요, 어머니? 어머니가 이렇게 당당하게 요청해온 제 친구라는 애를 말해보자면 솔직히 같은 여자가 봐도 늘씬하고 키도 크고 예쁜 애이긴 했어요. 근데 그런 애를 왜 우리 아주버님 같은 인간에게 소개시켜달라는 건지. 키만 크고 허우대만 멀쩡한 사람이고 정말 쥐뿔도 없거든요. 직장도 변변치 않고 사업한다면서 무슨 이상한 아이템만 주구장창 늘어놓고 말이에요. 어디서 여자 보는 눈은 귀신같이 있어가지고 냉큼 음흉하게 저렇게 뒤에서 자기 엄마를 시켜먹나 싶었어요. 전 여러모로 어이가 없어서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겠다고 맘먹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크게 한 방을 날리시더라고요. 네가 연락해보고 그러지 않아도 돼. 젊은 사람들끼리 그냥 서로 알아보게 해주면 되니까 연락처만 나한테 보내줘라. 응? 아니, 그날 그렇게 같이 따라다닌 친구인데 전화번호를 왜 몰라? 내 친구들 사이에서도 내가 몇몇 그 집 자식들도 장가 보내고 그랬어. 하여간 그런 거 전혀 걱정할 거 없으니까 연락처만 나한테 문자로 보내놔라. 알았냐? 저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거짓말까지 해보았지만 어머니는 막무가내였어요. 아이, 남자친구가 있건 없건 결혼 안 한 아가씨 아니야. 거 보기엔 너무 참하고 괜찮아서 그래. 결혼 전에야 돌다리 여기저기 다 두드려보고 그러는 거지 뭐. 이제 와서 괜히 핑계댈 생각 말고 얼른 연락처나 보내. 어머니는 제가 일순간 둘러댄 친구에게 애인이 있다는 거짓말까지 눈치를 채고서 저러시는 거예요. 결국 친구에게 사정사정하며 이래저래 마음에 안 들면 단번에 거절해버리라고 했어요. 당연히 친구가 싫다고 할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더라고요. 아, 그래? 니네 어머니 되게 적극적이시다. 근데 그날 뵈니까 인상이 나쁘시진 않던데. 그리고 마침 나 이전에 헤어진 남자친구 때문에 새삼 연애가 뭐고 뭔지 이제 잘 모르겠더라고. 그렇게 하나하나 다 따져본 남자들도 나중에 뒤통수 치고 사라지는데 이제는 마음을 열고 좀 너무 따지지 않아야겠다는 생각들이 들었어. 내가 너무 보수적이고 문을 닫고 있었던 것 같아. 그냥 재미삼아 나도 한번 만나보지 뭐. 요즘 기분도 싱숭생숭하고 좀 변화가 있었으면 했어. 예상외로 친구도 만나보겠다는 반응이기에 저는 무척 당황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헷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상황이 왜 이렇게 흘러가나? 내가 뭔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했던 건가 싶어서 잠깐 주춤하게 되었어요. 일단 연락처는 넘겨두었고 각자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 싶었죠. 그런 와중에 저도 신혼이라 한창 집 정리하고 살림이랑 직장을 병행하느라 바빴었고요. 아주머님과 제 친구의 만남이 어떻게 돼가는지는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또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설마 했는데 혹시가 역시가 되어버렸더군요. 아이고, 예진아, 지금 둘이 잘 만난단다. 어제도 둘이 만났다고 사진 찍어서 보냈더라. 아주 벌써 예비 며느리감이 된 기분이야. 아니, 나한테 먹어보라면서 백화점에서 케이크까지 사서 보낸 거 있지? 하여간 경우가 너무 바르고 잘 큰 집 딸이란 게 느껴져. 가정교육을 제대로 된 부모한테 제대로 받은 게지. 이 말에는 정말 도대체가 저를 돌려서 욕하려는 포인트가 한 수십 가지는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본인이 마음에 들어하는 예비 며느리감도 결국 저를 통해서 알게 되셨으면서 은연중에 저를 욕하듯 가정교육이네, 잘 컸네, 집안이 좋네, 제대로 된 부모네, 이럴 게 뭐예요? 그런데 이쯤 들어 막내 도련님도 이윽고 서방님으로 호칭이 바뀌는 일이 생겼으니 일찍이 애가 생겨서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때도 집안이 한창 시끄러웠지만 아무튼 우리 시댁은 해를 연달아서 아들 둘을 장가 보내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장남이 제일 먼저 애를 봤어야 하는데 막내가 봤다며, 그것도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자기 아들을 처가로 끌고 갔다며 불만이 많으셨어요. 막내 걔는 말이야, 아주 버릇이 없어.
우리 윤수 데려가며 고마운 줄을 알아야지. 어딘 말만한 처녀가 덜컥 임신을 해가지고 대뜸 지네 집으로 데려갈 생각을 해? 그래놓고 지 엄마는 코빼기도 안 비추고 아주 날 보면 가만 안 둔다고 벼르고 있다던데? 하여간 내가 이렇게 며느리들 복이 없어. 우리 장남 민수나 좀 잘 얻어오길 바라봐야지. 어머니는 하여간 맨날 이 모양이셨어요. 자기 막내 며느리 욕을 같은 며느리인 저한테 하시면서 동시에 제 욕도 은근 돌려서 같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 솔직히 제가 뭔 맘으로 동조를 하고 어머니 원망을 들어드리겠나요? 듣다가 너무 짜증이 나서 전화를 대충 끊어버렸답니다. 그런데 우리 막내 동서는 성격이 보통 아니더라고요. 상견례도 안 하겠다고 하고 해서 결혼식 때 잠깐 보긴 했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엄청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사정을 들어보니 충분히 화낼 만한 사유가 있기도 했어요. 이건 제가 동서랑 개인적 친분은 없지만 저희 남편 통해서 들었답니다. 이건 내가 봐도 좀 우리 엄마 편들기가 그래. 엄마가 재수씨네 집이랑 다 같이 잠깐 본 적이 있나 봐. 근데 그때 엄마가 재수씨 뱃속에 애가 윤수애라는 보장이 어딨냐고 유전자 검사해오라고 막 그랬나 봐. 그러니까 저쪽 처가 어른들이 불같이 화를 내고. 아휴, 엄마는 정말 못 말려. 아무리 화가 나도 겉으로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 저렇게 꼭 화를 불러들인다니까. 재수씨도 임신 중에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예비 시어머니한테 저런 말을 들은 거 아니야. 그러니 엄마한테 당연히 감정이 안 좋겠지. 이 말을 들으면서 제가 제일 먼저 떠올랐던 생각은 동서에 대한 어떤 공감 가는 감정도 있었지만 우리 남편에 대한 어이없음이었답니다. 저렇게 남의 집 가정이나 남을 대하는 자기 엄마의 모습은 잘 알면서 왜 자기 와이프한테 함부로 하는 엄마 모습은 모르는 걸까요? 시간이 한참 지나 생각해보니 모르는 건 아니고 그냥 모른 척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야 자기가 좀 숨을 쉬고 살 수 있으니까요. 암튼 저도 신혼 때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임신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도 동선애가 일찍 애를 낳았고 이후에 제가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어찌어찌 손주까지는 그래도 어머니가 바라던 성별로 되어서 모두 아들들을 낳게 되었답니다. 그 부분 하나는 아주 만족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단 한 가지, 장남이 장가를 못 간 것만 빼고 말이에요. 여기서 의아하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앞서 제 친구랑 아주버님이 만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장가를 못 갔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둘은 만난 지 1년도 안 되어서 헤어지고 말았어요. 그것도 무려 결혼하겠다고 예식장까지 잡아두고 그 한 달 전에 말이죠. 아주버님도 그렇고 제 친구도 그렇고 둘 다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 할 정도로 엄청 가까워졌던 모양이에요. 전 둘이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결혼한다고 해대길래 모든 게 정말 너무 성급하다 싶었죠. 게다가 아주버님은 절 보기 좀 민망스러웠던지 전혀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고 가끔 제가 시댁에 들려도 제 목소리를 들으면 나와보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둘이 잘 만난다길래 그런가 보다 했고 어머니를 통해서 그리고 친구를 통해서 소식을 가끔 듣곤 했답니다. 그러다가 청첩장과 예식장 대관 등 본격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한편으론 정말 제 친구가 제 형님이 되는 건가 싶어 희한하더군요. 궁금해하던 차에 친구한테 갑작스레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예진아, 나 너한테 상담할 게 있어. 내가 예민한 건가 싶은데 솔직히 이런 경우가 말이 된다고 생각해? 뭔데 그래? 혹시 아주버님 얘기는 아니지? 무슨 일이 있어? 그게 맞아. 민수 씨 얘기야. 나 지금 좀 혼란스러워. 친구 입으로 우리 아주버님의 본명을 이렇게 들으니 좀 새삼스럽기도 했지만 아무튼 둘이 연애를 한다고 한 이래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저와 친구는 단 둘이 만나서 얘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저도 우리 시댁 가족의 이야기니 조심스러워 따로 묻지 않았고 있었는데 친구가 먼저 이런저런 말들을 꺼냈어요. 근데 듣고 있다 보니
이거 제가 결혼을 말려야지 안 되겠더라고요. 있잖아. 글쎄 민수 씨가 나보고 자기 친구들이랑 해외여행을 다녀온다는 거야. 이제 결혼하면 자기는 가정에 충실할 거니까 친구들이랑 다 같이 여행 가려면 이번밖에 시간이 안 된다나? 사실 이 말을 들으면서부터 어째 안 좋은 예감이 들려오긴 했지만 참고 들어보았답니다. 그리고 역시는 역시였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나도 친구들이랑 간다고 해서 그런가 했어. 그런데 얼마 전에 민수 씨 친구들 소개받아서 같이 밥을 먹었거든. 그때 같이 나온 여자가 있는 거야. 둘이 유독 되게 친해 보이더라. 그런데 세상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도 같이 껴서 해외여행을 가는 거였어. 심지어 남자 셋에 여자 셋 이렇게 해외여행을 간다는 거야. 그것도 3박 4일을 말이지. 너라면 허락해줄 수 있겠어? 대학 동기라고 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이들이라고 하는데 뭐하러 그렇게까지 해서 가야 되는 거야? 그중 2명이나 각각 결혼 예정이라는데 그런 걸 다들 예비 배우자들이 허락해주는지도 모르겠어. 내가 이상한 거야? 여기까지 듣고 보니 정말 어쩜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고 사람이 왜 이리 한결같은가 싶더라고요. 역시나 아주버님은 바람직한 인간이 아니었어요. 결혼 전에 저런 문제로 자기 예비 신부를 이렇게 머리 아프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반대로 자기 여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에는 아주 극도록 예민해한다는 거예요. 나는 민수 씨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서 내가 따로 직장 동료랑 밥을 먹는다든지 아는 오빠와 언니들과 잠깐 만나는 것도 납득을 못해. 다수로 만나는 거고 어릴 때부터 알아온 사람이고 그 자리에도 같이 데려가서 소개했거든. 근데도 내내 얼굴도 화가 나 있고 심통이 그득한 거야. 나중에 그 분위기 무마시키고 내 지인들한테 설명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나 정말 여러모로 지치는 것 같고 이 해외여행 얘기까지 나오니까 좀 한계야. 이 결혼하는 게 맞을까? 여기까지 왔으면 이미 친구도 어느 정도 결론은 냈다 싶더라고요. 누군가 방아쇠를 당겨주길 바라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저도 더 볼 것도 없이 친구한테 할 말을 정확히 했답니다. 친구는 제 말을 듣는 내내 엄청 놀랐는지 점점 눈이 커지더라고요. 수영아, 우리 아주버님이라곤 하지만 나는 아닌 건 아니라고 봐. 일단 나는 내 남자가 결혼 전에 그런 구성으로 그리고 이성인지 친구인지 확실치도 않은 사람들끼리 해외로 여행 다니고 그런 거 용납 못해. 그걸 이해해주길 바라는 건 욕심인 거지. 자기는 아직 이성들이랑 더 꽁냥꽁냥하게 놀고 싶은 거잖아. 그게 잘잘못을 떠나 너랑 아주버님은 가치관이 안 맞는 거야. 근데 결혼 전에도 안 맞는데 결혼 후에는? 더 심각해지고 그땐 고민할 장애물들이 더 늘어나.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너 우리 아주버님이랑 안 만나는 게 좋겠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잘 생각해봐. 제 말을 다 들은 친구는 생각보다 이렇게 상황을 극단적으로 정리해줄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끔하게 정리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 둘이 만나게 하는 것까진 못 말렸지만 결혼은 정말 엄연히 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친구는 그 자리에서 바로 답하진 않았지만 좀 더 생각해 보겠다며 말끝을 흐렸고요. 시간이 지나서 이 또한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결과를 듣게 되었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어머니는 아주 주구장창 소리를 질러대시더라고요. 아무튼 이놈의 전화가 문제였어요. 제가 너무 고분고분 받아들였단 말이죠. 야! 네 친구 걔는 왜 그 모양이냐? 아주 경우가 없어. 아주 싸가지가 없다고. 결혼하겠다고 일을 이렇게 벌려놓고 갑자기 결혼을 못해? 약 올리면서 깍꿍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청첩장도 다 찍어둘 예정이었고 얼마 전엔 집안 친척들까지 다 돌면서 인사드리더니 이게 못하는 짓거리냐고. 아이고 가슴에서 내가 천불이 나네, 천불이. 일단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그냥 듣고는 있었어요. 워낙에 자기 자식만 귀하고 남 잘못은 모르는 분이라지만
그래도 이번엔 저도 좀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잘못한 내용은 쏙 빼놓고 제 친구 욕만 하시니까요. 그래도 일단은 들어드렸어요. 세상에, 대체 이유가 뭔가 했더니 글쎄, 네 아주버님이 친구들이랑 여행 좀 간다고 했더니 그게 불만이라는 거야. 아니, 친구 사이도 그렇게 숨막히게 옥죄고 못 만나게 해서 어떡하냐?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머리도 똑똑한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 아주 속빈 강정이야. 그런 멍청이가 따로 없다니까? 그까짓 문제 때문에 이렇게 번듯한 새 신랑을 놓친 게 어딨어? 아이고, 네 친구 보고 전해. 너까지 거 2번 다시 줘도 안 가진다고 전해라. 우리 민수 같은 신랑감은 어디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줄 알아? 지 발로 복을 아주 굴려차는구먼. 이렇게 어머니는 이래저래 제 앞에서 친구 험담을 엉망진창으로 하시더니 끝으로 가서는 저한테 화풀이를 하시는데 전 여기서 대차게 터지고 말았어요. 하여간 네가 문제야. 어디서 그런 걸 신부감이라고 소개를 시켜? 옛날에 소개 한번 잘못 시키면 보통 욕먹는 게 아니라고 했어. 그런 거 각오도 안 하고 어디서 저딴 걸 데려다가 네 아주버님 만나라고 했냐고. 어머니, 제가 제 친구 소개시켜드렸나요? 저는 전혀 모르고 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거 안 한다고 했는데도 어머니가 끝까지 연락처 달라고 하시고 둘이 만나게 하셨고 또 둘이 잘 만날 때에는 좋다고 하시더니 왜 이제 저한테 화를 내세요? 어머니는 여기까지는 듣고서 조금 깨갱하시는 것 같더니 제가 반박해서 뭐라고 하니까 그땐 저를 막 몰아세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버님이 잘못하시긴 하셨던데요. 결혼 전에 예비 신랑이 여자들이랑 짝 맞춰서 해외여행을 며칠씩이나 놀러 간다는데 어떤 여자가 좋아하나요? 그러면서 제 친구가 지인들 만나러 다니는 건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러 다니신다고 하고 당연히 둘이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뭐야? 그럼 너는 지금 네 아주버님이 잘못했다는 거야? 네 아주버님 탓하는 거냐고? 그 와중에 꿋꿋하게 본인 장남에게 호칭 맞춰가면서 저를 야단치려는 어머니에게 정말 여러모로 질려버렸어요.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아무튼 이렇게 얘기는 끝나버렸고 아주버님은 그 뒤로 공연히 저랑 마주치면 되도 않는 시비를 걸어대는 거예요. 명절 때에도 머리는 까치집을 하고 추리닝 바람으로 굴러다니면서 씻지도 않고 면도도 안 한 모양새를 하고 있더군요. 암만 그래도 나이가 40대인데 얼마나 철이 없는 건지 동생네 부부가 왔으면 제대로 씻고 눈곱이라도 떼고 있어야죠. 아주 보기 안 좋은 모양새를 하고는 저한테 이래저래 훈수를 두는 거예요. 재수씨, 거 전날부터 와서 엄마 좀 도와줘요. 우리 엄마 나이가 70인데 저렇게 혼자 부엌에서 허리 수그리고 뭐하는 거냐고. 잡채랑 전이랑 이런 거 미리미리 좀 해오면 좋잖아요. 저도 웬만하면 그냥 무시하겠지만 여간 감정이 안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웃으면서 받아쳤어요. 어머, 전 어머님 힘드시지 말라고 일부러 집에서 잡채랑 점도 다 해온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걱정이 되시면 아주버님이 어머니 좀 도와주시지 그랬어요. 제가 봐도 어머니 너무 안쓰러워요. 그랬더니 인상을 훅 쓰더니 휙 돌아가지고서는 지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아니 무슨 고등학생 아들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이때 어머니도 약간 신경이 곤두서 있으셨는데 그 큰 이유는 바로 동서 때문이었어요. 걔는 참 성격도 이상해. 도대체 결혼한 애가 왜 시댁에 들락날락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지는 안 온다고 치자고 왜 신랑은 못 가게 하는 건데 우리랑 무슨 왼수졌냐? 내가 아주 기가 막혀서 못 참겠어. 어제만 해도 진짜 화병 나서 죽겠더라니까. 뭔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하는 일마다 꼬이는 건지 아주 성질나서 못 참겠어. 어머니는 줄줄 이렇게 읊어대시더니 이후에 갑자기 저한테 폭탄 돌리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나마 꾸준하게 시댁에 들리고 있는 며느리까지 안 와야 정신을 차리시겠나 봐요. 네가 한번 막내네 전화 좀 해봐.
전화해서 네 동서한테 명절이니까 시댁도 좀 오라고 하고 재촉 좀 해보라고. 그런 건 같은 며느리들끼리 말해야 알아먹는 거야. 그래도 네가 손윗사람이니까 전화해서 야단도 치고 좀 해봐라. 내가 하면 다 안 온다고 도망갈까봐 무서워서 하지도 못하고 이게 뭐냐? 왜 불똥이 저한테 티나 해서 좀 황당해하던 중 어머니는 급기야 불을 지르시는 거 있죠? 아이, 따지고 보면 너도 잘못이야. 네 동서가 저렇게 명절에 안 오고 나한테 버릇없이 굴고 있잖아? 너가 명색이 큰 며느리고 이 집안 가풍을 알면 진작에 길을 눌렀어야지. 어디서 시댁에 코빼기도 안 내비추냐고 진작 잡았어야 했어. 그래야 제가 너 무서워서라도 당장 기어왔겠지. 어머니, 왜 불똥이 저한테 튀는 거예요? 왜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동서랑 어머니 사이에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러세요? 얘기가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데도 남편은 자기네 본가 거실에 누워서 잠들어 있고 일어날 생각도 안 하고 있고 분위기는 나빠졌어요. 우리 어머니는 정말 얄미운 게 이렇게 분위기가 나빠지면 금방 없었던 일처럼 얘기를 대충 끝내셔요. 아야 됐어. 이제 너까지 나한테 그러냐? 내가 진짜 서러워서 못 살겠다. 얼른 밥들이나 먹고 각자 집으로 가.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남의 탓으로 돌려서 도통 본인에 대해선 조금 더 반성할 줄 모르는 병에 걸리신 것 같아요. 어쩜 저렇게 이기적이고 멋대로이신지 숨이 갑갑해지더군요. 그날 저도 좀 답답하고 돌아오는 길 동서한테 전화해봤는데 동서는 외려 이런저런 바보 취급하더라고요. 형님, 저는 시댁 갈 생각이 조금 더 없어요. 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절대 안 가요. 그것 때문에 전화하신 거면 할 말이 없어요. 아니 동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왜 안 왔는지 물어봤어. 음식한 것도 있고 조금 갖다 줄까 해서. 저도 뭐 대단한 호의로 그런 것도 아니고 어머니랑 동서 사이를 좋게 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어요. 단지 이유나 좀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랬더니 동서는 무척 냉정하게 말을 툭 자르더라고요. 형님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의 뱃속에 있었을 때 어머니가 엄청 막말을 하셨거든요. 전 그 말 듣고 절대 어머니한테 손주 안 보여드리기로 결심했어요. 자기 애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애를 왜 보여줘요? 그리고 집 해줄 능력도 없다면서 니들끼리 알아서 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남편까지 새들어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오라마라 떠보는 거예요? 동서는 애지간해서는 말로 어르거나 달래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상처가 깊더라고요. 충분히 이해가 갔어요. 그런데 전화를 끊을 때쯤 동서가 충고 아닌 충고를 하더군요. 엄연히 그 집안에서는 형님이 저보다 손윗사람이니 제가 이런 말 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요. 형님도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보아하니 저한테 이런 식으로 하는 어머니가 형님이라고 딱히 잘해주실 것 같진 않거든요. 언제까지 그렇게 어머니한테 끌려다니고 착한 며느리 행세하시고 사실 거예요? 그거 누가 알아줘요? 나라에서 상 줘요? 돈 줘요? 동서의 말은 상당히 격앙되어 있긴 했지만 이 말은 저를 무척 무겁게 눌러오더라고요. 그때야 대충 얘기를 끝냈고 이후로도 우리는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서의 저 마지막 말은 한참 시간이 지난 뒤 제가 뼈저리게 공감하며 모든 걸 다 내던질 때 선명하게 떠올랐답니다. 당시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 말이 좀 심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그 말을 그대로 하게 될 줄 누가 알았나요? 저는 정말 얼굴에 온 핏대가 다 곤두세워진 상태로 어머니한테 아주 노발대발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왜요? 저한테 뭘 바라시는 건데요? 진짜 제정신이세요? 맨날 어머니 멋대로 질러놓으시고 왜 제가 그걸 다 업고 가야 되냐고요? 막말로 나라에서 상을 줘요? 돈을 줘요? 전 그렇게 못 살아요. 어머니 며느리 노릇 때려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끝도 없이 내지르는 소리에 어머니는 그대로 주저앉아서 몸을 파르르 떨으시고 그 모습을 아버님이 아주 비장하게 보시더군요.
그러면서 어머니를 감싸 안으시더니 저를 엄청나게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셨어요. 하지만 전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고 온몸이 떨려오더라고요. 동서가 어머니를 단절한 것을 보고 이해는 가면서도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생각했던 제가 그 누구보다 더 격렬하게 분노하며 저런 소리를 쏟아내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저와 약간 양숙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아주버님 때문이거든요. 아주버님은 안 그래도 저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차에 저에게 완전히 민폐를 끼쳐버리는 행동을 하게 되었거든요. 이때도 역시나 본인이 직접 우리에게 전달하지 않고 어머니를 통해서 전달해 왔어요. 어머니, 그건 말도 안 돼요. 저희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아이템을 갖고 와서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저희 남편 멀쩡히 직장 다니고 저도 다닌다지만 애기도 저희 엄마가 봐주고 계세요. 간신히 집 대출도 갚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돈을 대라는 말씀이세요? 이날 어머니는 저한테 전화해서는 아주버님이 뭔 가짠치도 않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민수 걔가 어릴 때부터 머리가 비상했어. 자고로 장남이 잘 되어야 해. 내가 볼 때 진수나 윤수 저렇게 시원찮게 사는 걸 보면 다 자기 형이 지금 잘 안 풀려서야. 그렇다고 뭐 하던 일 때려치고 형 도우라는 게 아니잖아. 다들 돈 좀 얼마씩 보태라고. 그리고 내가 딱 보니까 윤수네는 전화도 안 받는 게 거긴 틀려먹었어. 그러니까 니네가 좀 얼마 보태서 내라. 응? 다 내라는 게 아니야. 우리도 얼마 보태주기로 했어. 너네도 너무 무리할 것 없고 어차피 지금도 다 대출 아니야? 거기 좀 더 받아오라는 거야, 내 말은.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말을 이어가고 있으니 저라고 성질이 나지 않겠나요? 뭐 적당히 알아들을 만한 말을 해야 저도 넘어가죠. 지금 저희 살고 있는 집도 대출금 만만치 않다니까요. 사업하고 싶으면 본인이 노동을 직접 해서 벌어서 하라고 하세요. 왜 부모님이며 동생 가족들까지 다 끌어들여서 돈을 갖다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며 조금도 빌려줄 생각이 없어 보이니 어머니는 또 만만한 저를 갖고 멋대로 쇠뇌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게 제 잘못이라나요? 너는 얘가 말본세가 아주 못됐어. 아무리 그래도 네 아주버님이야. 네 남편 형이고 네 시댁 장남이라고. 어디서 그렇게 무시하듯이 말을 함부로 해? 네가 그렇게 무시해도 좋을 그릇이 아니라고. 전 다 귀찮고 싫어져서 생각나는 대로 대충 말을 했는데 이후에 이게 어마어마한 결과를 갖고 올 줄 몰랐던 거예요. 전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알아서 하시고요. 거기에서 저희 집은 빠질게요. 동선에도 저한테 어떻게 해보란 말 하지 마세요. 전에 어머니 말 듣고 전화 걸었다가 욕은 제가 다 먹었어요. 아무튼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전화를 툭 하고 끊어버리고는 속에서 정말 열불철불이 올라오는 걸 참았다니까요. 당연히 그날 저녁 들어온 남편한테 전화해서 한 번만 이딴 전화 더 걸려오면 수신 거부해버린다고 신신당부했어요. 남편은 자기 딴에 속상했던지 저보고 왜 그러냐고 하더니 얼마 뒤에 터진 일을 보고는 어찌 수습해야 할지 몰라 넋이 나가 있더군요. 이때는 무려 아버님이 저한테 대신 전화를 하신 거예요. 뻔하죠 뭐. 어머니가 뒤에서 아버님한테 이래저래 주문 넣고 시키신 걸 거예요. 둘째야 나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이번에 사정이 좀 일이 됐어. 큰애 사업한다고 다들 뭉쳐서 도와줬으면 싶은데 어째 서운하게 실이 이렇게 뜻이 안 모이냐. 그래서 우리가 좀 힘을 썼다. 여기서 전 의아한 게 무슨 힘을 썼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시부모님 둘 다 돈 별로 없으시거든요. 어디서 빚을 냈다는 건지 뭔지, 그리고 굳이 그 여부를 왜 저한테 보고하시는지도 모르겠고요. 어째 전화기를 들고 있는 내내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는데 이게 이렇게 저한테 확 들이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 살고 있던 집을 정리했어. 이렇게 해서 큰애가 잘 된다면 얼마나 좋겠냐. 애도 아주 신신당부를 했어. 큰 각오로 하는 거니까 잘 될 거다. 그러니까 말이다 둘째야.
우리 있던 곳도 처분을 했으니 니네 집에 가 있는 게 맞을 것 같다. 너희랑 같이 분담하려 했는데 그렇게 네 시어머니가 말리더라. 애들 부담 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 선에서 처리를 했어. 우리도 이렇게 힘을 썼으니 마무리라도 너희가 자식된 도리를 해줘야 하지 않겠냐? 전 이때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아주 잠깐. 정말 머릿속 뭔가가 툭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내가 뭘 들은 건지 차라리 이게 지나가는 옆집 아저씨가 어디 전화를 잘못 건 내용을 우연히 들은 거라면 좋을 텐데 별 생각이 머릿속에서 어지럽게 마구 흘러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다 전했다 싶어서 다행이라 생각했는지 몰라도 이쯤에서부터 어머니가 냅다 전화를 바꿔치기 해서는 말하시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어리 나가 있는 저에게 말이죠. 예, 너 다 들었지? 들었으면 됐고 결론은 이거야. 니네가 하도 돈 되기 싫어해가지고 우리가 늙음하게 집 빼서 네 아주버님 돼줬다. 아주 승승장구할 거야. 그때 가서 덕 보려는 생각 말고 지금부터 격려 전화라도 하고 용돈도 좀 보내고 그래. 아이 그리고 좀 전에 네 아버님이 말했지? 우리 집을 뺐으니까 지금 있을 데가 없어. 니들 집으로 가야 하니까 그리 알고 있어라. 짐들도 줄이려고 앵간히 노력을 했어. 네 아주버님이랑 여기 정리하고 우리는 글로 갈 테니까 그리 하려고. 이러고 냅다 전화를 끊어버린 어머니. 제가 이후로 몇 번을 걸어대도 받지 않았어요. 정말 거짓말 아니고 제가 열 몇 통을 걸었는데도 어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길로 저는 직장에서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몇 번이나 머리를 쥐어뜯다가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시댁에서 뭘 보태줘서 집을 얻는 게 당연한 것도 아니지만 제가 더 많이 보태서 집을 얻어 남편과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애 낳고 친정엄마가 다 도와주시고 있고 시댁에도 며느리 노릇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돌아오는 건 늘 네가 더 잘해야 한다는 말이었어요. 게다가 심지어 자기 장남 사업하는 거 안 보태줬다고 대뜸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겠다고요?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아니 상의를 한다고 해도 안 해주겠지만 그래서 더 저렇게 일방적 통보를 하는 거냐고요.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지들 멋대로 정해서 통보하고 뒤처리는 싫으니까 전화도 안 받는 꼬라지가 너무 열이 오르는 거예요. 그 길로 저는 회사에 사정을 말하고 일찍 나와 도저히 안 되겠어서 곧장 운전해서 시댁으로 갔어요. 역시나 집을 정리하고 있는 분위기가 여실히 느껴지고 어머니는 제가 이렇게 달려올 거란 상상도 못했는지 엄청 크게 놀라시더군요. 둘째 너 왜 연락도 안 하고 오냐? 저기 이러면서 우물쭈물 대시고 그 뒤에는 같이 짐을 정리하다 놀란 꺼벙한 눈의 아주버님까지 보이더군요. 저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말했어요. 정말 운전해서 가는 내내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모든 분노를 그대로 토해내버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 오지 마세요. 오시지 마시라고요. 제 말에 어머니는 처음엔 당황한 듯 하더니 이내 원래 그 짜증스러운 얼굴로 돌변해서는 마구 성질을 냈어요. 뭐야? 뭐라고 했냐 너 지금? 이 말에 옆에 있던 아주버님도 모자를 벗어들더니 인상을 험악하게 짓는 거예요. 왜요? 제가 뭐 틀린 말 했어요? 내가 빚내어서 힘들게 살고 있는 빚 갚고 있는 집,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오신다면요. 아버님이랑 와서 둘이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왜요? 제 집인데 왜 허락도 안 받고 그렇게 다 정해버리시는 건데요? 그건 세 분이 알아서 하세요. 아주버님이 모시면 되잖아요. 아니, 부모님 살고 있는 집까지 정리할 정도로 억대의 돈을 받아가면서 거처도 안 정해드리고 뭐 하는 건데요? 그러자 아주버님은 거기다 대고 똑같이 성질을 내는 거예요. 하여간 그 엄마의 그 아들이더라고요. 뭐라고요? 재수씨가 뭔데 지금 이래라 저래라 해요. 그거 너무 선 넘는 참견아 아니에요? 저도 지지 않고 마구 싸대었어요. 이젠 그런 걸 가릴 때가 아니니까요. 제가 뭘 먹이는요. 지금 나서지 않을 수가 없게 일을 벌려놓고 뭘 아닌 척하세요. 엄마 아빠 돈 받아가지고 동생네 보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 뒤치다거리를 누가 하는데 지금 본인은 아무런 상관없는 척 하시냐고요. 선 넘는 참견 받기 싫으면 애초에 선을 만들지 말았어야지 뭐 어쩌라는 거예요? 얘기가 이쯤 되자 어머니는 저한테 또 막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전 차라리 잘 됐다 싶더군요. 그럼 잘난 장남한테 같이 껴서 사시면 되잖아요. 왜 어머니랑 어머니 아들 사이에 우리가 껴야 하는데요? 막말로 그렇게 살면 누가 알아주나요? 누구만 좋은 건데요? 어머니 장남은 목돈 생겨서 좋겠지만 어머니 둘째 아들이랑 며느리는 힘들어서 죽어나요. 아주 셋이 사는 거 빚 갚기도 힘들어 죽겠는데요. 5 식구? 아니 뭐 생활비로 아주머님이 매달 돈 1,000만 원씩 주실 거예요? 됐고요. 저는 못해요. 그 노릇 안 해요. 애지간하면 볼멘 소리를 하는 정도로 그치던 제가 회사까지 내팽겨치고 직장 가는 차림으로 쫓아와서 난리를 쳐대니 시댁 사람들 모두 다 기겁하긴 하더군요. 하지만 어머니는 끝끝내 본인의 뜻을 굽히지 않고 좌우지간 자기네 결정한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말했죠. 어머니 며느리 노릇 안 하겠다고요. 제 말에 어머니는 아주 화들짝 놀래버리셨어요. 뭘 그렇게 놀라세요, 어머니? 어머니 며느리 해서 당하는 일이 맨날 이 모양 이 꼴인데 누가 어머니 며느리를 하고 싶어요. 못해 먹겠어요 진짜. 있던 거 한다고 어머니 당사자한테는 맨날 무시당하고 더 잘해라 소리나 듣고 막말로 뭐 나라에서 상을 줘요 뭐래요? 제가 어머니한테 많은 걸 바랬나요? 어쩜 그렇게 맨날 못마땅하셔서 사람을 잡아대고 마음대로 일을 벌려놓고 그 수습은 왜 저한테 시키시냐고요. 어머니 며느리 안 해요. 저 이혼할 거예요. 여기까지 쏟아내고 난 뒤 저는 그 뒷말은 더 들을 생각이 없었기에 그대로 나가버렸어요. 그대로 운전해서 집으로 들어왔고 남편에게도 전화해서 이때 일어난 일을 통보했어요. 난 할 만큼 했어. 당신이 선택해. 어머니 아버님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사시는 건 내 계획 안엔 없어. 그럴 거면 당신이랑 이혼하고 이 집 처분하고 나는 내가 알아서 살 길 찾을 거야. 아 물론 애 볼 생각은 꿈에도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이혼 사유는 다 당신한테 있는 셈이니까. 가정을 깨느냐 이어가느냐는 당신 손에 달려있어. 오늘 안에 나한테 바로 답 줘. 이렇게 던져놓았고 전 씩씩거리면서 친정 엄마에게도 모든 상황을 말했고요. 거의 기절할 정도로 열이 받은 엄마는 그대로 제 남편한테 전화해서 난리 부르스를 쳤던 모양입니다. 결국 여기에 항복해버린 남편은 그간 모든 부분의 수동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어쩔 수 없이 자기 엄마에게 전화를 했다더군요. 엄마한테 말했어. 나는 이혼할 수 없겠다고. 그래서 일단 엄마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야. 엄마는 한 번만 더 생각해달라는데 나도 어렵다고 말했어. 아무튼 당신은 더 신경 안 써도 돼. 그렇게 말하는 남편도 본인이 꽤 굴욕적인 입장이라 생각했는지 표정이 엄청나게 어둡더군요. 하여간 이후로 시부모님과 아주버님은 좁아터진 원룸으로 들어갔고요. 셋이서 그 조그만 5평짜리 방에 살면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난리도 아니라는 후문이 들려오고 있어요. 벌써 몇 번이나 남편이 거기 불려갔었거든요. 그 꼴을 우리 집에서 봤을 생각하니 아니죠. 어머니가 우리 집에 있으면서 얼마나 거드름을 피워가며 절 부려먹었을 생각하니 기도 안 차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끔찍한 일이죠. 본인이 자기 자식 뒤 닦아준다고 일을 벌려놓고 왜 그걸 남의 자식한테 가서 해결 보려고 해요? 저희 엄마가 직접 어머니 찾아가서 온갖 욕을 퍼붓겠다는 걸 저랑 남편이 같이 엎드려 빌며 말렸고요. 저는 이혼을 엄포한 뒤로는 어머니랑 연락도 안 해요. 이렇게 간단해지는 일일 줄 몰라서 한편으론 참 너무 허무하기도 하고 서글프네요. 어머니가 짠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인간관계의 한 측면으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왜 사정을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서도 자기 잘못이 뭔지도 모르고 말년에 자식들한테 다 버림받고 저렇게 사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와중에 저보고 너도 늙어봐라. 너는 시애미가 안 될 줄 아냐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식한테 나중에 신세짐에서 살지 않기 위해 열심히 벌어서 살고 있고요. 행여 신세를 진다고 해도
저렇게 몰상식하게 인격을 깔아뭉개면서 제 무덤 파는 일은 안 합니다. 자식들이라고 생각이 없을까요? 자기를 저렇게 인격적으로 지지겨대고 함부로 구는 어른한테 단지 자기보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순종하고 싶어하는 자식은, 아니 그냥 그런 인간 자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남편이 수시로 어머니와 통화하고 괴로워하는 걸 보면 그냥 여전히 개벌은 남 못 주고 힘들게 사신다 싶네요. 전 더 상관하지 않으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저의 속 터지는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제라도 느지막이 해방된 걸 감사하며 살고 싶어요.